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만 지나면 주말인데 네. 주말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오늘 워낙 시원하게 코스피가 올라줘가지고 오늘이 끝나지 않길 바라죠. 근데 그 오른 것도 단순히 그 테마라든지 네. 뭐 특이한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 찾기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네. 참 뭐 이게 영원히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 한번 옥석 가리기를 해주면 이때 올라간 건 진짜잖아요. 예, 네. 뭐 물론 내려올 수 있죠. 내려올 수 수급으로 있어도. 올라갔다 네. 내려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업을 한번 걸러내고 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좀 개선을 좀 하고 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뉴스는 제목을 주주 정책 좋은 기업을 찾아라 외국인도 폭풍 매수라는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2,6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한 3%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좀 보였고요. 뭐 개인이 한 2조 5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그 이름을 저PBR 주가 상승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저PBR 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PBR이 낮다고 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PBR 된 주식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월요일날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저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건설주 이런데. 네. 근데 건설주 이런 데는 자산이 원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 좋으면은 그걸 레버리지로 이제 보증받고 해가지고 사업을 확 하다가 네. 막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거는 뭐 PBR 낮다고 해서 그 뭐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PBR 높아졌다가 경기가 그쵸. 나빠지면 PBR 낮아졌다가 예, 그냥 예. 경기 민감주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런 성격이 네네. 좀 있고요. 유통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백화점, 마트 이런데 원래 부동산이 좀 많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철강, 뭐 목재 뭐 이런 데들은 옛날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그런 뭐 섬유 이런 애들은 뭐 원래 저 PBR이지만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저평가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보면은 이렇게 뭐 옛날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도시가 확대가 돼가지고 공장이 밀려나서 네. 그 공장 개발하면 거기 땅값이 얼마다 요런 테마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개발될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그 지금 시점에서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오늘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잘 골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판매량 늘어서 역대 최대 실적 냈다. 뭐 이거 다들 아시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뭐 현대차 기아가 현대차의 그 배당 정책 관련한 것들을 보면은 꽤 예전부터 뭐 지배주주 기속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돈을 얼마 벌면은 내가 배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 실시해가지고 이제 그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게 뭐 주주들도 그 주식 세워라 내워라 계속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뭐 이자 주듯이 따박따박 그 분기 배당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거 3년 내에 3% 소각하겠다 그러면 1년에 1%씩은 소각을 하겠다라는 네. 것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저런 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스토리 이 기업에 뭐 어떤 스토리가 성장 있냐, 스토리와? 성장 스토리가 네. 어떤 거냐 이런 거 중심으로 보다가 그러면은 돈 따박따박 벌면서 잘 나눠주는 주식은 뭐지?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현대차 기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아가 12.4%가 올랐고 현대차가 9% 올랐습니다. 근데 뭐 주주환원 잘한다고 해서 하루에 12% 올라가는 게 그렇게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그런 주식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한 게 좀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주식을 올리는 방식으로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를 좀 정부 쪽을 취재를 해봐도 네. 약간 상징성을 주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유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럴 때 투자자들이 그러면 따박따박 돈 잘 벌고 잘 해주는 이런 기업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그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영진들은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을 이 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벌어들인 돈의 뭐 캐시플로우의 몇 퍼센트 정도는 뭐 신규 투자를 좀 하는데 써야 되고, 네. 나머지는 좀 배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러다가 경기 상황이 변해가지고 좀 실적이 좀 안 좋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지만 뭐 진짜 이게 오늘 주식이 오를까, 내일 주식은 오를까 이걸로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훨씬 더 주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의미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뭐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오늘 이제 취재 좀 많이 했는데 네. 다 정리해서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요 얘기만 전해드리면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다들 압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이라도 좀 돈 많이 번 것만큼 배당을 좀 해야 된다라 그랬는데 그 배당을 또 정부가 틀어막고 있었던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뭐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이 좀 어려워지면 은행들이 그거를 좀 커버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으로 이걸 하라 그랬는데 그래놓고서 이걸 아예 못하게 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금융주를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얘기 하나 들었던 거는 오늘 중국 상하이 지수가 1.46% 하락했고 선전선분 지수가 2.2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외국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중국하고 한국은 프록시 연결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중국을 엄청나게 팔면서 한국을 많이 샀어요. 보통은 중국 살 때 한국도 사고 중국 예. 팔 때 한국도 팔고 커플링이었다면 예. 오늘은 좀 정 다른 모습이었다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흐름을 중국을 팔고 한국을 산다라는 거는 약간은 좀 프록시가 좀 깨지는 경향이 좀 있는 거고, 네. 그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진 점을 고려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굳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그렇죠. 자금이 되는 거가 네. 긍정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시각이 하나 그러니까 있고, 우리가 예. 글로벌 경기를 봤을 때 앞으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중국의 그 중간재를 한국이 많이 파니까 한국에도 동시에 투자해보자라고 했던 게 과거의 그거였다면 예. 지금은 야 경기와 상관없이 예측 가능한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곳이 한국이면 우리가 한국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건 중국을 배제하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성격이 전혀 다른 자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포인트는 중국을 손절하고 나온 돈이 네. 굳이 한국에서 중국 관련주에 투자를 하겠냐. 그렇진 않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거고요.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그 현대차 배당 내역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배당 내역을 보면은 이게 배당 성향이 20% 갔다가 26% 갔다 70% 갔는데 이건 배당 성향이잖아요. 네.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면은 18년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좀 유지하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좀 올라갔던 거고, 그러다가 2020년 요때 되면은 그 배당액을 보시면 네. 2020년에 배당액을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러네요. 네, 배당액이 작은 거가 있을 때 그러면 이때 야 왜 갑자기 배당 따박따박 한다 그러더니 그 위에 보면은 뭐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 하다가 왜 갑자기 7천억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경영진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가 배당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2022년은 이제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차가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기 배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분기 배당을 못해서 죄송하고 이번에는 조금 배당액을 좀 낮춰서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들었을 때 야, 그거 하기로 하놓고 왜 안 해? 근데 코로나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조차도 임금 동결하는 거를 용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좀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좀 우리나라 주식 중에도 좀 그 제피같이 네. 유명하죠. 예, 네. 따박따박 그 배당만 기대하더라도 뭐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면 좋고 아니면 좀 아쉽고 네. 그래도 뭐 기본으로 갈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정말 뭐 채권이나 예금 투자하듯이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주식 네. 그리고 그걸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문화가 형성되는데 이번 기회가 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뉴스를 조금 길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좀 주주 환원을 잘할 것 같은 기업들이 좀 손꼽히는 게 있을까요? 아, 그거 그 세 번째 네이버 얘기할 때 네이버 실적 얘기할 건데 그때 조금 더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얘기해드릴 텐데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 거의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시리즈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HD 현대일렉트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 한 해 실적을 보면요, 독립법인 출범 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동안 137%나 늘어날 정도로 아주 급격한 실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영업이익부터 보시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37% 늘어났고요. 매출은 28% 넘게 늘어났으니까 얼마나 작년에 이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전력 인프라 업체들의 수주와 그리고 실적이 좋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1.7%를 기록해서 연간 기준 최초로 10%의 영업이익률을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수주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편에 보시면 수주가 20% 늘었죠. 그 전년도에도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때가 11% 늘었을 때였고 그 전년도에는 한 7.6% 늘었는데 작년에 유독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수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북미 시장의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이 북미 시장인데요. 연도별 수출 매출 보이시죠? 굉장히 급격한 증가세가 보입니다. 북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후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서버 증설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력 기기, 변압기, 전력 인프라, 배전기 이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에는 미국 산타클라라 전력청과 782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중동인데요. 다시 한번 표 보시죠. 중동도 요즘에 굉장히 변압기를 비롯해서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게 중동 시장의 수주 매출인데요. 지금 보시면 중동도 22년, 23년에 수주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중동에서는 사우디 네옴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력 시스템을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사우디도 이제 원유에서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전력 시스템과 변압기, 고압 차단기 이런 것들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주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네옴시티 디리아 게이트 공사에서 지난 4분기에는 한 2,453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만큼 이 많은 수주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수주 늘어나죠, 실적 늘어나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력기기 3사가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건 현대일렉트릭이었었는데 앞서 효성중공업도 매출액이 22%, 영업이익 80%, LS일렉트릭도 매출액이 25%, 영업이익이 73% 이렇게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변압기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의 수요가 꺾이게 됐을 때는 어떡하지? 라는 것들을 이제 업체들이 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명확하게 면밀하게 지켜보진 않았는데 네. 그 미국의 전력 인프라 바꾸는 거 네. 거기가 바꿔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거의 평균 25년, 30년 정도 그러니까. 노후화됐으니까요. 예, 거기가 또 인프라 굉장히 안 좋기로 유명한 나라가 또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던 선진국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 변압기 하나가 막 몇 톤 이럽니다. 그러니까 좀 무겁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거칠고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 인력 유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사실 생산 시설의 증가가 없었거든요. 거기 그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딱 파고들었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사실 첫 번째 뉴스하고 같은 맥락으로 좀 네. 준비를 했는데 네이버가 연 매출액 9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네이버 쇼핑과 콘텐츠 매출이 대폭 뛰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실적을 같이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6%가 올랐고요. 커머스 쪽이 41%, 이야. 제일 오른쪽 끝에입니다. 마지막 네. 오른쪽 마지막에 두 번째 커머스가 많이 올랐고요. 또 콘텐츠 쪽이 37.4%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7.6%가 올랐고 이익은 14% 증가를 했고 여기에 실제로 돈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한 에비타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인 2조 1,38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실적을 읽어드리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테크 기업은 꿈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꿈을 먹고 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초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좀 돈으로 먹고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게 좀 있겠지만 네. 솔직히 국내 대표 플랫폼 정도 되면은 그 꿈을 현실화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네이버 쇼핑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얼마 버는 데에 대한 답을 네. 오늘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쪽도 맨날 투자만 한다 그랬지 돈을 잘 못 벌었었는데 거기에서 좀 의미 있는 좀 숫자를 줬고요. 사실 오늘 네이버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오늘 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실적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돈 벌어서 따박따박 잘해주는 예측 가능한 주식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오늘 그 1,190억 원의 현금을 배당할 계획이고 CFO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실제로 줄 수 있는 돈. 네. 한 20% 수준 정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프리캐시 플로우의 20%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네이버의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른바 테크 기업이라 그러면 배당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테크랑 배당은 좀 별개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어쨌든 그러니까 2년 평균 현금 흐름으로 하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배당이 91%가 늘었다니까 네. 돈 번 것만큼 배당을 좀 많이 늘리겠습니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 네이버가 어떤 회사냐면은 그 우리가 배당 성장주라는 말을 한국에선 잘 안 씁니다. 거의 발견하기 힘들어요. 네,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데 미국에서는 배당 성장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매년 따박따박 높여온 회사를 그렇죠. 기준으로 배당 성장주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배당 성장주 목록을 이제 아이투자라는 사이트가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는데 그 최근 10년간 배당의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가 최근 10년간 배당을 제일 따박따박 성장을 시켰던 회사예요. 매년 성장시킨 거네요. 그렇죠. 10년 연속으로 성장을 시켰던 거고 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배당금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배당을 꾸준하게 성장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 그 전 세계적인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좀 워낙 크게 움직이는 반도체 안에서도 그나마 그 변동성이 좀 적고 네. 따박따박 돈 버는 회사인데 여기가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올해도 올랐으니까 네이버는 11년째 배당을 좀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뭐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회사들은 내수와 관련된 회사기 때문에 이게 순이익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박따박 벌었으면은 따박따박 버는 건 좋은데 벌고 나서 하나도 안 주면 그러면 주주는 뭡니까?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회사들 중에서도 좀 이익 성장률이 괜찮으면서도 잘 주는 회사가 어딨냐를 지금 증시에서 되게 꼼꼼하게 찾아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와서 관심을 받게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주주 정책을 주주들이 예측 가능하게 네. 따박따박 우리가 이만큼 할 거예요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거는 사실 회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주주인 회장님한테는 보고를 하고 네.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주는 것도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10년 동안 따박따박 지켜온 회사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얼마큼 올라갈지는 몰라도 증시 안에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을 칭찬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않았는데 야 그렇게 뭐 잘하나 못하나 뭐 네. 그냥 가끔 뭐 뉴스 좋은 거 나오면 올랐다가 뭐 뉴스 나쁜 거 나오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 자본시장에서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너무
불성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받으면서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부분들을 경영진과 대주가 경영진 경우가 많으니까 네. 경영진들이 분명히 보면서 아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은 정말 주주들로부터 응징을 당할 수 있구나 비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네. 거를 좀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은 종합해서 네. 오늘 아침 라이브 뉴스3 시간에 뭐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시간에 좀 상세하게 좀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배당 성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개념이 그렇게 확산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데 사실 저의 경우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보자면 배당 성장이 그 매년 그러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게 매년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한 주당 100원을 주던 기업이 있을 때 이 기업은 나중에 내년이 되면 한 주당 110원을 줄 거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 주당 100원 주는 시점에 주식을 살 수가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배당 성장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좀 투자자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네. 그 100원 주다 110원 주려면 네. 최소한 10%는 더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은 성장을 해야 재원이 늘고 재원이 늘어야 배당을 하고 뭐 배당을 하려면 또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대 최대 시리즈 바로 작년 김 수출입니다. 검은 반도체. 검은 반도체. 자, 작년 김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서 이번에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수출 실적을 보면요, 그냥 작년에 뭔가 그냥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김이 갑자기 뭐 많이 팔렸다고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김은 수년 동안 잘 팔려왔습니다. 성장률도 한번 보시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보면은 2022년 한 해를 빼고는 성장률이 뭐 과거에는 10%대 그리고 3% 뭐 15%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화면 되면 바로 보여주세요. 올해는 이제 7억 9천만 달러의 수출을 이뤄냄으로써 작년보다 22% 성장해서 7억 9천만 달러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김이 수출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밥에 싸 먹는 김이잖아요. 그럼 밥 먹는 국가에서 김을 사가나 생각하겠지만 전혀 의외의 국가가 김을 사가고 있습니다. 1위 국가 보시죠.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왜 김을 많이 사가지?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이해갑니다. 밥을 먹으니까. 네, 그리고 참치에다가 싸 먹으면 거기도 김 싸 먹나? 참치에다? 그러게요. 어쨌든 일본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뭐 중국도 아시아권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많은 김을 수입을 해간다고 제가 다음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미국에서는 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소비가 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싸 먹는 그러니까 식사 반찬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스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김을 과자처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김에 대한 미국 수출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전표를 다시 보시면 증가율로 따져보면 태국과 러시아가 가장 크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김을 공급하는 국가가 많으면 사실 우리나라 김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김을 수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 공급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는데 지금 김을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 이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생산 기반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서 일본과 중국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의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을 수입하려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야 되는 거고요. 원료도 좋고 또 가공 기술도 좋아요. 가공 기술이 좋다는 게 김이 쉽게 눅눅해지잖아요. 우리는 조미김 사 먹었을 때 눅눅한 거 못 느끼셨죠? 가공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름 냄새도 안 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밥을 싸 먹는 것과 다르게 간식으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하게, 그러니까 스낵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맛으로 겨자 맛, 김치 맛, 씨솔트 맛, 뭐 데리야끼 맛 이렇게 다양한 그 간식처럼 만들었던 것도 우리나라의 김 수출이 크게 늘어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건, 할랄 여기다 건강 다이어트 이런 것도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식품 기업들의 글로벌화는 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라면 회사나 그런 애들이 있는데 진짜 이 김이 잘 될 거다라는 거를 미국에서 네. 정말 그 선견지명 해안을 가지고 딱 찍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CJ. 오. CJ가 그 네. 미국에서 그 당시에 김 스낵하고 했던 회사 중에 애니천이라고 네. 그게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회사인데 무려 2005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물론 비즈니스는 너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예, 물가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물가는 저는 표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살면서 물가가 안 올랐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물가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네. 이걸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좀 네, 다르네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남의 얘기 같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새해 첫 달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차트 같이 보시면은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15 같이 보시면은 거의 한 2022년 초, 2021년 말 이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2.8%면 드디어 2자를 보게 된 건데 그 작년에 잠깐 그 2점대로 내려왔었다가 거기 유가가 올라버리는 바람에 이게 좀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2자를 보게 됐고 우리나라도 2자를 보게 돼서 지금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한번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은 뭐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가 먼저 내리진 않을 거라는 거를 이창용 총재가 한번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한 상반기 중에는 없을 거다. 네. 내 생각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물가는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인플레이션은. 네. 근데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왜 물가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농산물 쪽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뭐 사과가 56.8%, 배가 41%, 토마토가 무려 51%, 파가 60%. 이런 신선식품이 오르게 되면은 설날 그 장 보러 가셨을 때 네. 물가가 이렇게 올랐어? 그렇죠.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시게 될 네.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쪽이 많이 안 올랐던 부분은 유가의 영향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유가가 좀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좀 동결하면서 공공요금 쪽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많이 떨어졌고 물가는 좀 많이 올랐다. 그런데 그 좀 통계청에서는 네. 유가가 조금 오를 거라고 보고 2월 3월에는 좀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3%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조금 간략하게 전해 주실 그냥 끝낼까요? 아,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28분이니까. 자, 다음 주 월요일 그 오늘 아침 뉴스산 플러스에서 그 저평가된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권 팀장님이 또 예.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